Is the biggest aviation mystery of all time, the disappearance of Malaysian Airlines flight MH370, about to be solved? I get goosebumps because I feel this is it. How can you lose a jetliner? How can it vanish in thin air? Where everyone was either dead or dying, ran out of fuel, and crashed into the Indian Ocean. Things sink, survivors aren't there, and you go from a search and rescue mission to a search and recovery mission. 인류 역사에는 사람을 그냥 궁금하다 수준이 아니라 어쩐지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기분으로까지 몰아넣는 미스터리들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항공 MH370 실종 사건이 딱 그런 사례죠. 최신 상용 여객기 한 대가 239명을 태우고 한밤중에 이륙한 뒤에 그대로 사라져 버렸어요. 구조 신호도 없었고 오랫동안 잔해도 제대로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질문만 남았죠. 도대체 보잉 777처럼 거대한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통째로 사라질 수 있냐? 그리고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정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2014년 3월 8일 MH370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서 베이징으로 갈 예정이었어요. 원래라면 5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매일 수천 번씩 일어나는 평범한 비행이었겠죠. 기내에는 14개 나라에서 온 227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이 있었어요. 각자 계획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아직 끝내지 못한 약속도 있었을 텐데 그날 밤 비행기에 발을 올린 그 순간이 살아있는 세상에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때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 보잉 777-202R 기종을 조종한 사람은 자하리 아마드샤 52살의 기장이었어요. 비행 경력만 18,000시간 넘는 베테랑이고 교관이자 심사관 역할도 했던 사람이었죠. 옆에는 26살의 부기장 파리크 압둘 하미드가 탔고요. 그는 기장으로 승격하기 직전 단계의 훈련, 막바지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두 사람의 경력이나 능력, 이력만 보면 이 비행이 큰 위험을 맞을 거라고 의심할 만한 징후는 거의 없어 보였어요. 비행기는 자정 42분 쿠알라룸푸르 공항 3ER 활주로에서 이륙했어요. 날씨도 좋았고 비행 조건도 안정적이었죠. 관제는 순항고도 35,000피트까지 상승을 허가했고요. 처음 30분 조금 넘는 동안은 모든 게 완전히 정상적으로 흘러갔어요. 승무원은 관제와 표준 교신을 했고 고도나 속도, 항로도 평소처럼 확인했죠. 새벽 1시 19분 기록으로 또렷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메시지가 나와요. 기장 자하리가 굿 나이트, 말레이시안 3, 7제로라고 말하죠. 말레이시아 관제에서 베트남 관제로 통제권을 넘기는 인사였고 비행기가 곧 베트남 영공에 진입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몇 초 뒤 비행기 응답기 트랜스폰더가 꺼져버렸고 MH370은 민간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져요. 더 섬뜩한 건 이 실종이 보통의 사고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비행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보통 조종사가 긴급 신호를 보내거나 최소한 레이더 데이터에 이상한 흔적이 남거든요. 그런데 MH370은 너무 깔끔하게 끊겨버렸어요. 조난 신호도 없고 즉각 발견된 잔해도 없고 그저 하늘에 갑자기 생긴 커다란 공백만 남은 거죠. 민간 레이더는 놓쳤지만 말레이시아 군 레이더는 한동안 약한 신호를 계속 잡았다고 해요. 그 신호가 MH370의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고요. 데이터에 따르면 비행기는 베이징 쪽으로 계속 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오른쪽으로 크게 틀더니 서쪽 방향으로 돌아서 말레이시아 반도를 가로질러 말라카 해협을 지나갔죠. 이런 변화는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조종 입력이 있어야 가능한 방향 전환이라 누군가가 비행기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죠. 군 레이더가 마지막으로 신호를 잡은 건 새벽 2시 22분쯤이었고 위치는 페낭에서 북서쪽으로 458km 정도 떨어진 곳, 고도는 거의 3만 피트 근처였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MH370이 지역의 어떤 레이더 체계에서도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자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주변 국가들의 레이더는 비행기를 추적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이유 중 하나는 군사 데이터의 민감성 때문이에요. 각 국가는 자기네 레이더 능력을 쉽게 공개하지 않고 이후에 나온 내용들도 조각조각 흘러나온 데다 일관성이 부족했거든요. 당국이 흩어진 레이더 정보를 붙잡고 씨름하는 동안 또 다른 단서가 위성통신 회사 인마셋에서 나와요. 응답기는 꺼졌지만 비행기의 위성통신 장비는 자동으로 매시간 위성과 핸드쉐이크를 했던 거죠. 이 신호는 정확한 위치를 찍어주진 않지만 전문가들이 비행기가 있을 수 있는 거리 범위를 원처럼 그려서 홀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요. 위성 데이터 분석 결과 MH370은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에도 거의 6시간 가까이 더 비행한 것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연료가 고갈된 시점이 아침 8시 19분쯤이라고 보고요. 이 말은 조종석에서 어떤 교신도 없이 비행기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갔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유령 비행이죠. 고요하게 하늘을 가르며 239개의 생명을 침묵 속에 태운 채로요. 여기서부터 온갖 가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납치, 그러니까 하이제킹을 의심했고요. 또 누군가는 화물칸에서 리튬 배터리, 화재 같은 심각한 기술적 문제가 터져서 승무원이 통제 능력을 잃었을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가장 논란이 컸던 가설은 두 조종사 중 한 명이 일부러 항로를 벗어나 자살에 가까운 행동을 하면서 대량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특히 기장 자알이 아마드 샤의 집에 있던 비행 시뮬레이터에서 MH370과 비슷한 항로를 모의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혹은 더 무겁게 퍼졌고요. 전 세계가 논쟁하는 사이 초기의 수색 구조는 곧 수색과 인양으로 바뀌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수십 척의 선박과 군용 항공기가 동원되면서 항공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든 수색 작전 중 하나가 되어버렸죠. 처음에는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찾다가 곧 남인도양으로 수색 범위가 크게 내려갔어요. 남인도양은 지구에서 가장 외딴 데다 환경도 아주 거칠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도 수백만 제곱킬로미터의 바다를 훑고 또 훑었는데 MH370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몇 달, 아니 몇 년이 지나서야 아프리카 해안으로 잔해 조각들이 듬성듬성 떠밀려오기 시작했죠. 마치 깊고 어두운 바다 밑에서 너무 늦게 도착한 속삭임처럼요. 인마셋 위성 데이터가 공개되자 MH370의 마지막 몇 시간이 오히려 더 선명해지면서도 더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와 위성이 1시간마다 자동으로 핸드쉐이크를 주고받은 기록이 말해주는 건 딱 하나였죠. 보잉 777은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에도 여러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날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중 폭발의 흔적도 없고 갑자기 무너져 내린 정황도 없어요. 비행기는 떨어진 게 아니라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조용하고 질서 있게 날아간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른 시나리오가 산소 부족으로 인한 무력화였어요. 이 가설에서는 조종석이나 객실에서 가만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조종사들은 상황을 처리하려고 했겠지만 산소가 부족해지면 아주 빠르게 의식을 잃을 수 있거든요. 승객들도 제때 산소 마스크를 쓰지 못했거나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점점 혼수 상태로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사이 비행기는 미리 설정된 자동 조종 모드대로 계속 날아갔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 그랬다면 MH370은 말 그대로 하늘 위의 유령선이 된 셈이죠. 사람의 생명도 능동적인 조종도 사라지고 남은 건 자동 시스템의 차가운 알고리즘 뿐이니까요. 연료가 점점 줄어들면 엔진은 하나씩 순서대로 꺼졌을 거고 마지막 엔진까지 멈추는 순간이 아마 비행기가 통제 불가능한 나선형 추락을 시작한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대로 바다로 곤두박질 쳤을 가능성이 크고요. MH370의 것으로 처음 공식 확인된 잔해 플랫포럼 분석도 이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밀어주는 쪽이에요. 전문가들은 플랩이 착륙 상태로 내려가 있지 않았다고 봤거든요. 즉 비행기가 조종 가능한 상태에서 바다에 통제된 수상 착수를 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 말은 조종사가 끝까지 깨어 있으면서 긴급 착수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낮춰요. 대신 고속 충돌, 거의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떨어졌다는 쪽으로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일부러 그랬다는 가설은 여전히 엄청나게 논쟁적이에요. 일부 조사자나 항공 엔지니어들은 응답기 트랜스폰더를 끄는 행동, 복잡하게 바뀐 항로, 그리고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 정확히 날다가 외딴 지역으로 꺾어 들어간 점이 너무 완벽하다고 말해요.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보기엔 조작의 흔적이 너무 뚜렷하다는 거죠. 이쪽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종석 안에 누군가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비행을 통제했다고 믿어요. 이 과정에서 특히 기장 자알이 아마드 샤에게 시선이 집중됐죠. 그의 집에 있던 비행 시뮬레이터 정보가 공개되면서요. 그 안에 있던 모의 비행 항로 중 하나가 남인도양 방향으로 가는 MH370의 추정 항적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은 개인적 동기를 보여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대중 앞에서 완전히 납득되게 설명된 적은 사실상 없었어요. 사람의 개입 가능성과 별개로 기술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MH370은
10톤이 넘는 화물을 실었고 그중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런 배터리는 과거에도 화물기에서 큰 화재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죠. 만약 화물칸에서 불이 났다면 유독한 연기가 빠르게 조종석까지 올라가 승무원의 조종 능력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다만 조사 과정에서 비행기가 바다로 떨어지기 전에 기내에서 폭발이나 화재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해요. 조사팀이 계속 논쟁하는 동안 239명 희생자 가족들은 결국 아주 잔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돼요.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불과 며칠 만에 수색구조작전은 공식적으로 탐색과 잔해 회수 단계로 전환돼요. 이건 가족들에게도 그걸 지켜보는 전 세계에도 정말 잔인한 심리적 전환점이었을 거예요. 수색은 곧바로 전례 없는 규모로 커졌어요. 수십 척의 해군 함정, 정찰기, 위성, 소나 장비까지 총동원됐죠. 초기 단계에서만 바다 46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역을 훑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체의 뚜렷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어요. 바다가 MH370을 완벽하게 삼켜버린 것처럼 보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목격담도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부, 해상시추 시설에서 일하던 사람, 몰디브의 외딴 섬 주민들, 심지어 영국인 선원까지도 그날 밤 낮게 비행하는 비행기나 불타는 듯 밝게 보이는 물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희망이 잠깐 살아나는 듯 했지만 확인이 안 되니 금방 꺼져버렸죠. 그런 보고들은 사실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오히려 진실이 바로 근처에 있는데 뭔가에 가려져 있다는 느낌을 더 키웠어요. 거리, 시간, 그리고 바다에 끔찍할 정도로 깊은 심연 같은 것들이에요. 찾으면 찾을수록 조사팀은 깨닫게 된 거죠. 남인도양은 그냥 넓은 정도가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덜 조사된 바다 중 하나라는 걸요. 어떤 곳은 해저 깊이가 6,000m보다 더 깊고 지형도 험해요. 해저 산맥, 깊은 협곡, 거대한 해저 능선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으니까요. 결국 공식 수색이 성과 없이 중단됐을 때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형태만 바뀌었죠. 기다림으로요. 새로운 단서 하나를, 잔해 조각 하나를, 그리고 아무리 쓰라리더라도 진짜 사실을 기다리는 시간으로요. 그리고 몇 달이 흐른 뒤 마침내 첫 잔해 조각들이 아프리카의 먼 해변들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건 해방감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스터리의 새로운 장을 열어버렸죠. 추락 위치는 어디였는지, 잔해는 어떤 경로로 표류했는지, 그리고 MH370이 바다와 맞닿던 마지막 순간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질문들이요. 아프리카 해안으로 잔해들이 떠밀려 오기 시작한 건 MH370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1년이 넘도록 물증이 완전히 제로였는데 바다가 마침내 실종된 비행기의 첫 흔적을 돌려준 거니까요. 다만 그 발견들이 모든 걸 시원하게 풀어주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아픈 현실을 굳혀버렸죠. MH370은 남인도양 아주 멀고 깊은 어딘가로 떨어졌다는 사실이요. 2015년 7월 오른쪽 날개 플래퍼론이 레위니옹 섬에서 발견돼요. 레위니옹은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프랑스의 해외 영토인데 공식 수색 구역과는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었죠. 그리고 이 잔해는 내부 시리얼 번호 같은 걸로 MH370 부품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첫 번째 사례였어요. 플래퍼론이 나오면서 어딘가에 착륙했을지도 모른다거나 아직 기체가 멀쩡히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했죠. 그 순간부터 MH370의 운명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어졌어요. 과학자들은 곧바로 이 잔해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표류 경로 분석에 들어가요. 인도양의 해류는 정말 복잡하고 거기에 계절풍이랑 대규모 소용돌이 흐름까지 겹치잖아요. 이런 요소들을 넣어서 플래퍼론이 16달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길로 이동했을지를 시뮬레이션한 거예요. 그 결과 비행기 추락 지점이 7번째 홀을 따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마지막 위성 신호와 대응되는 그 선을 따라 남인도양 남쪽, 남이 35도에서 남이 36도 근처요. 그 뒤에 나온 발견들도 이 결론을 계속 뒷받침해요. 모잠비크,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남아프리카까지 보잉 777의 것으로 보이는 다른 잔해들이 차례대로 나타났거든요. 어떤 건 말레이시아 항공 특유의 표식이 남아 있었고 어떤 건 표식은 없지만 형태나 재질, 결합 위치 같은 걸로 봤을 때 MH370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식으로 분류됐어요. 물론 어느 조각도 추락 지점이 여기다라고 못 박을 만큼 크진 않았지만 지도 위에 올려보면 다들 결국 한 방향을 가리켜요.
바다 한가운데의 넓은 영역, 그쪽으로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잔해에 붙어있던 해양 생물 분석이에요. 예를 들면 레파스 같은 따개비류가요. 이런 생물은 바다 환경에서만 자라는데 성장 속도가 수온이나 염분, 그리고 어떤 환경에 노출됐는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생물학자들의 연구는 잔해들이 오랫동안 수면 위를 떠다녔다는 쪽과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건 연안이 아니라 먼 바다에 떨어졌다는 시나리오, 즉 선박 항로가 빽빽하지 않은 외해에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요. 그런데 간접 증거들이 점점 뚜렷해질수록 정작 해저 수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로 드러났어요. 남인도양은 세계에서도 조사 자체가 가장 덜 된 바다 중 하나거든요. MH370 사건 이전에는 이 지역 해저의 대부분이 상세하게 지도화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조사선들이 먼저 해야 했던 일이 찾기가 아니라 바닥 지형을 그리는 것이었죠. 그 작업만 해도 몇 달씩 걸렸고요. 게다가 그 지형이 평평한 바닥이냐 하면 전혀 아니에요. 어두운 해저 세계에는 해저 산맥, 깊은 협곡, 골짜기, 거의 절벽 같은 급경사면이 뒤엉켜 있어요. 수심 4,000m에서 6,000m를 넘는 구간에선 압력이 워낙 강해서 웬만한 장비는 버티기 힘들어요. 아무리 최신 자율무인 잠수정이라 해도 오래 활동하기 어렵고 시야 범위도 아주 좁을 수밖에 없죠. 공식 수색 단계에서는 측면 주사 소나 다중빔 소나로 수십만 제곱킬로미터의 해저를 쓸어가며 스캔했어요. 그런데 소나에 이상 신호가 뜬다고 해서 바로 잔해라고 결론 낼 수가 없어요. 자연지형이 인공잔해처럼 보이는 모양을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수상한 신호가 잡힐 때마다 하나하나 카메라로 확인해야 했고 여러 번 희망이 확 커졌다가도 영상의 바위나 오래된 난파선이 찍히면서 순식간에 꺼져버리곤 했죠. 또 하나 어려운 변수는 비행기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떨어졌을 가능성이에요. 만약 MH370이 큰 각도로 바다에 박혔다면 동체가 비교적 형태를 유지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저 진흙 속으로 깊이 파묻혀서 소나에 잘 안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가벼운 부품들이 떠다니다 발견된 것과 달리 핵심 동체나 2개의 블랙박스는 끝내 감감무소식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거의 3년 가까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계속 수색을 하다 보니 관련 국가들도 결국 자원과 기술의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식 수색이 중단됐을 때 무력감은 희생자 가족들만이 아니라 몇 년 인생을 이 사건에 매달렸던 조사자들까지 덮쳤죠. MH370은 현대과학이 아직 완전히 풀어내지 못한 문제처럼 남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미스터리가 완전히 잊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독립과학자나 항공 엔지니어, 심해 탐사 업체들은 계속해서 옛 데이터를 다시 뜯어보고 모델을 개선하고 새 수색 구역을 제안해 왔거든요. 소나 기술이 조금이라도 발전하거나 해류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이 더 좋아질 때마다 이번엔 찾을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이 다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흐름 속에서 새로운 수색 제안들, 못 찾으면 비용을 받지 않는다 같은 조건의 계약 방식, 그리고 수색 재개를 둘러싼 발표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건 단순히 과학적 시도만이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바람이기도 해요. 끝나지 않은 비극에 마침표를 찍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 239명에게 진실을 돌려주는 것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수색 작전이 중단되면서 MH370 이야기도 서서히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 미스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잠든 적이 없었어요. 그 뒤로도 여러 해 동안 독립분석, 새로운 연구, 그리고 특히 심해 탐사 기술의 발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기체를 찾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계속 살아났거든요. MH370은 이제 단순한 항공사고가 아니라 자연 앞에서 인간이 가진 통제와 감시, 이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전 세계적 상징이 되어버렸죠. 새로운 전환점은 민간 탐사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생겼어요. 정치적 부담이나 국가 예산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이들은 MH370을 기술적이면서도 상업적인 문제로 접근했죠. 아르헨티나 잠수함 아라산 후안을 찾아낸 경험이 있는 오션 인피니티는 못 찾으면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방식의 모델을 제안했어요. 수천만 달러 규모의 수색인데도 실제로 비행기 잔해를 발견했을 때만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사실상 전례가 거의 없었죠. 게다가 새로 제안된 수색 구역은 감으로 찍은 게 아니었어요. 인마셋 위성 데이터를 더 개선된 알고리즘으로 다시 분석하고 엔진이 꺼진 이후 비행기의 움직임 모델, 바람 방향, 해류, 그리고 추락 자세에 대한 가정까지 다 합쳐서 계산한 결과였죠. 일부 연구자들은 예전 수색이 MH370의 마지막 속도나 방향을 잘못 가정하는 바람에 중요한 구역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고요.
동시에 또 다른 논쟁도 다시 커졌어요. 초반 조사 단계에서 중요한 정보가 숨겨졌거나 혹은 과소평가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요. 예를 들면 주변국들의 군 레이더 데이터가 끝까지 완전하게 공개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문제 삼는 전문가들이 있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사람의 개입처럼 불편한 가설들이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서 충분히 투명하게 다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새로운 발견이라는 말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바로 큰 파장이 생겨요. 비행기 잔해를 찾았다, 블랙박스를 찾았다, 심지어 사람의 흔적이 나왔다 같은 얘기들은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다만 그게 또 어두운 면도 만들어요. 진지한 과학적 정보와 검증되지 않은 추측이 뒤섞이면서 사실과 상상의 경계가 너무 쉽게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MH370이 다른 항공 참사들과 확실히 다른 점은 끝나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체가 어떻게 발견됐다, 사고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블랙박스가 말해줬다 같은 결정적 결말이 없죠. 피해자 가족들에게 딱 잘라 말해줄 답도 없고요. 대신 가설만 잔뜩 남았어요. 각각의 가설은 이야기의 일부는 설명해 주는데 전체를 다덮는 완벽한 설명은 아니니까요. 239명 승객과 승무원 가족들에게 그 불확실함은 그냥 길게 늘어진 고통이에요. 묻을 시신도 없고 마지막 설명도 없으니 끝이 없는 기다림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기체를 찾는 건 과학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비극적인 한 장을 닫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에요. 항공업계 입장에서도 MH370은 굉장히 강력한 경고였어요. 이 사건은 전 세계 항공기 추적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밀어붙였죠. 실시간 감시 체계가 개선되고 위치 보고 주기를 더 촘촘하게 요구하게 되었고 지상 레이더에만 의존하지 않는 독립 추적 기술도 발전했어요. 만약 MH370이 더 이전 시대에 사라졌다면 오히려 이 실종이 지금 시대의 규칙을 바꾸게 만든 셈이죠. 비슷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요. 그런데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핵심 질문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MH370 조종석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거죠. 단순히 불운하게 겹친 기술적 문제의 연쇄였을까요? 긴급 상황이 생겨서 승무원이 무력화된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더더욱 인정하기 힘든 의도된 행동이 있었던 걸까요? 기체와 블랙박스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결국 어떤 답도 추론일 수밖에 없어요. MH370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위성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는 시대인데도 인간이 아직 메우지 못하는 공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고 그 대부분은 아직 제대로 탐사되지 않았잖아요. 최신 비행기조차 뚜렷한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차갑게 상기시켜요. 어쩌면 언젠가 MH370의 동체가 발견될지도 몰라요. 블랙박스가 무심한 숫자와 음파로 마지막 순간을 들려줄지도 모르죠. 혹은 반대로 이 미스터리는 영원히 남인도양 바닥에 남아서 현대의 가장 큰 미해결 사건 중 하나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질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MH370은 인류의 집단 기억 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남아있을 거예요. 분명 이륙은 했지만 역사 속에서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착륙하지 못한 비행으로요.